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 부산 진로진학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해커톤 대회 온라인 교육의 인공지능 유리 이해를 맡은 강사 김영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리스판서블 AI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대회를 하기 전에 알아야 되는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것은 이론 강의와 실습 강의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론 강의를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인공지능이 잘못 사용되고 있는 사례들을 몇 가지 한번 같이 봐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딥페이크입니다. 친구의 사진이나 또는 내 사진이 나의 동의 없이 또는 친구의 동의 없이 어떠한 영상이나 사진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보신 적 있죠?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어, 약간 기분이 나빠요. 그죠? 딥페이크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나쁜 범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핸드폰을 통해서 피싱이라고 하죠. 나를 속여가면서 나의 돈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요새는 이러한 인공지능을 통해서 내 목소리까지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죠. 내 목소리를 몇 가지를 녹음하면 내 목소리와 동일한 형태로 해서 다른 말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도 요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편향성이라고 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어떠한 판단을 할 때 사회가 가지고 있는 편견들이 그 인공지능의 판단에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취업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취업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판단을 해서 이 사람을 고용하고 이 사람을 고용하지 않는다고 할 때,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전에 어떤 편향성들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요새 학교 숙제나 또는 회사에서 하는 기획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인공지능을 많이 사용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 남들이 만들어 놓은 자료를 들고 올 때 출처 밝히시나요? 네, 이렇게 출처를 밝히는 건 매우 중요하죠. 어떤 사람의 노력이나 지식 또는 지적재산권이라고 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함부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들이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우리가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옳게 사용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은 강인공지능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인공지능이 그렇게 우리 사회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었는데, 현재는 모든 것에 인공지능이 없으면 마치 뒤처진 것처럼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러한 인공지능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사람의 의식을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용자의 거울처럼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이 마치 나처럼 변해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다? 바로 나, 인간이기 때문이죠. 인공지능을 처음 만든 것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것도 인간이고요. 처음 만들고 사용하면서 인공지능은 조금씩 학습을 해갑니다. 결국에 나의 모습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공지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인공지능을 나를 닮아간다고 했잖아요. 나의 모습의 좋은 면만을 보여주게 될까요? 아마 딥페이크 이야기를 하면서 이미 그러지 않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플라톤의 국가의 기게스의 반지라고 하는 이야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여기 기게스가 있습니다. 양측이었는데요. 이 기게스가 우연찮게 동굴에 빠집니다. 빠졌는데 거기에서 어떠한 반지 하나를 발견을 해요. 이게 바로 사람을 투명하게 만들어주는 투명 반지입니다. 투명 인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 기게스는 이 투명 인간이 되는 반지를 이용해서 왕궁으로 몰래 들어가서 왕을 죽이고 여왕을 본인의 부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이 만약에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책임질 필요가 없다면, 그러니까 익명성이 보장된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게 될 것인가? 여기서 플라톤은 뭐라고 하냐면 익명성과 절대적인 힘이 주어진다면
그 어떤 선인도 악행을 저지르지 않을 수 없다. 악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기게스의 반지인데요. 우리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쵸? 뭐 영상도 만들고, 그림도 만들고, 참 좋지만 이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의 익명성이 보장이 되다 보니까 이걸 이용해서 어떤 걸 하죠? 그쵸? 딥페이크 영상 같은 것들을 만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방도로 쓰려고 하지만 이것이 나쁜 쪽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인공지능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윤리적 가치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시하고 있는 Responsible AI 6가지를 함께 공부해 볼까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책임성 있는 인공지능이라고 해가지고 6가지 윤리 원칙을 만들어 놨는데요. 첫 번째는 공정성, 그 다음에 신뢰성과 안전성,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포괄성, 투명도, 책임감, 이렇게 6가지를 제안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6가지에 대한 내용을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이 6가지가 어떤 것을 의미를 하고 이 6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떠한 문제점을 어떠한 윤리적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가를 한번 함께 배워볼 거고요.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 반드시 이 최소한의 6가지 정도의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서 사용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시죠. 자, 첫 번째는 공정성입니다. 자,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공지능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해야 됩니다. 비슷한 상황에 있는 집단에게 바이어스라고 하는 것은 편향성이라고 합니다. 뭐 옛날에 우리가 흑인과 백인이 있으면 누가 더 범죄율이 높다고 생각했어요? 흑인이 더 많다고 생각했었죠. 이런 것처럼 사회적 통념이라고 하는 편향성이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그것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학습이라는 걸 통해서 점차 발전하게 됩니다. 근데 이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우리는 빅데이터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빅데이터가 어디서 나온 데이터일까요? 그쵸? 우리의 과거에 있었던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렇다면 그 과거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일반적인 통념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 통념 안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되어 있는 편향적인 생각들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거로 인해서 자, 위에 한번 내용 보세요. 인공지능 시스템이 의료 대출 신청 또는 고용에 관한 지침을 제공할 때,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통해서 의료 시스템을 주고 대출 신청을 뭐 오케이, 아니 넌 안 돼, 이렇게 판단한다거나 또는 너 고용할게, 아니 너를 고용하지 않을 거야 라고 판단할 때 질병이나 재정 상황 또는 전문 자격이 비슷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동일한 결과를 줘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게 실제로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의 나이, 성별, 국가, 출신 지역, 피부색. 자, 보세요. 나이나 성별, 국가, 출신 지역, 피부색이 그 사람의 능력을 표현하는 걸까요? 그건 아니죠. 그 사람의 그저 주변에 있는 환경 조건일 뿐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 빅데이터 안에 편향된 관점을 주는 하나의 요소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탐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데이터 안에 그러한 내용이 있는 것을 찾아내고 그것들을 미리 예방하고 처리할 수 있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공정성에 대한 관점입니다. 자, 그럼 실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아마존이 채용 시스템을 우리가 인공지능으로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되게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뭐냐면 남성 지원자에 대비해서 여성 지원자의 합격률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랬나 봤더니 그 인공지능이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 채용을 하다 보니까 과거에 대부분 아마존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남성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성의 데이터는 생각보다 많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 과거에 남성 고용했던 남성 정도의 남자라면 고용을 해주는데 여성에 대한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여성 지원자에 대한 동일한 능력이 있더라도 남성을 조금 더 많이 뽑아주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2018년도에 이 인공지능 채용 시스템이 잠깐 멈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잘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데이터 안에 있는 편향성을 알아낼 수 있는가? 이것도 되게 중요한 관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초창기 안면인식 인공지능 시스템에서는 유색인종에 대한 인식 정확도가 백인에 비해서 34% 이상 오류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것도 뭐 너무 당연한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안면인식 시스템을 개발을 할 당시에 백인에 대한 데이터를 많이 썼어요. 흑인이나 황인 같은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데이터량을 증가시켜서 해결하는 그런 과정들이 많이 필요로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용평가 AI에 대한 이 문제도 되게 많았었는데요. 소수 집단이 거주하는 우편번호를 기반으로 그 사람에 대한 낮은 신용점수를 부여했던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 집단이지만 의사예요. 그런데 다수 집단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재산 능력을 이렇게 판단하는 문제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인공지능 학습할 때 데이터 안에 정말 많은 변수와 요소들이 들어있는데 그 요소 중에서도 어떠한 부에 관련된 가치가 지역과 많이 연관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접근 방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약간의 통계적인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어떠한 전체 집단을 모집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 모집단을 판단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인공지능 시스템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이 모집단에 있는 모든 정보를 끌고 와서 얘를 학습시킬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어떠한 샘플, 표본 집단이라고 하는 것을 뽑아내게 됩니다. 근데 이 표본이라고 하는 것이 모집단 전체를 반영할 수 있는가? 이거는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표본 집단에 대한 훈련 데이터, 대표성을 반드시 검토하셔야 됩니다. 이 대표성이 자신이 없다. 그러면 이 표본의 양을 늘리는 것도 어떤 좋은 하나의 방식이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편향성이 확실히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가 무엇이냐? 공정성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의무화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인공지능을 가지고서 만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사회적 통념이나 사회적 가치관이 그대로 드러나는가 안 드러나는가, 그러니까 내가 정말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 다른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판단해 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신뢰성과 안전성입니다. 자, 신뢰성과 안전성은 어떤 이야기냐? 개발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는 의외성 있죠? 예외.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거죠. 뭐 자율주행 자동차가 아빠가 운전할 땐 잘 되는데 엄마가 운전할 땐 잘 안 돼. 이러면 안 되죠. 인공지능 의사가 어떠한 사람이 감기가 걸렸는데 감기를 잘 판단했는데 아이가 했을 때는 또 갑자기 감기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자, 인공지능 기반 앱을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개발하실 텐데 그럴 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출시 전에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런 걸 우리가 신뢰성과 안전성이라고 얘기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러한 과정을 거치셔야 됩니다. 엄격한 테스트와 배포 관리 프로세스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최종 결정은 인간이 하는 겁니다. 어떠한 고위험 의사 결정 시 최종 판단은 인간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테슬라의 FSD 같은 거 있죠.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뭐 사람이 감독하지 않는다. 최근에는 그렇게까지 가지만 그래도 결국에 그 차를 타고 있는 운전자도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위험 의사 결정의 최종 판단은 인간이 한다. 요거 꼭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성능 드리프트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시간이 경과해요. 인공지능을 개발한 다음에 시간이 경과하고 인공지능에 학습을 시켜서 만들어 놨지만 결국에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인공지능이 학습했던 데이터는 과거 데이터죠. 데이터의 분포는 현재 시점에서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성능 저하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항상 모니터링 하면서 인공지능 앱을 개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더 이상 안 돼라고 하는 임계값이 초과되게 되면 이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를 다시 재훈련 시킬 수 있는 트리거를 항상 준비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복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겠죠. 오류가 발생했을 때 안전하게 펄백 할 수 있게 원래의 상태대로 돌려둘 수 있도록 복구 기능을 설계를 함께 해 놓으셔야 우리가 정말 신뢰성과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입니다. 정말 중요하겠죠.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빅데이터를 사용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빅데이터에는 여러분들의 이름도 있고 여러분들의 전화번호도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의 집 주소와 그 다음에 뭐 내가 사용했던 이메일 주소 뭐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갈 수 있죠. 데이터의 증가, 그러니까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의 증가는 시스템을 보안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추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암호화나 이런 것들이 많이 돼야 된다는 거죠. 개인 데이터의 무결성 유지와 유출 및 공개를 방지하기 위해서 관련된 데이터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 투명성 있는 법률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데이터를 끌고 와서 사용을 할 때 그 데이터 안에 어떠한 개인정보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는가? 그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나는 사회조사 방법론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막 꺼집어낸 다음에 그 데이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집어넣어서 하게 되면은 그 안에 나도 모르게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는 네, 개인정보를 나에게 주겠다라고 동의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데이터를 쓰다 보면 그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드시 준수하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고객 디바이스에서 데이터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로 로컬에서 모델을 실행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핸드폰 같은 경우에 내 이 핸드폰 안에 나의 데이터가 많잖아요. 근데 이거를 웹상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웹상에서는 데이터가 날아갈 수 있죠. 하지만 내 핸드폰 안에서만 이 모델을 실행하도록 약간 폐쇄적으로 만든다. 그러면 개인정보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가 제출한 데이터에 대해서 손상 방지 대책도 함께 강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등 프라이버시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개인 데이터를 비노출하고 통계적 패턴을 분석하는 시스템 개발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AI 보안 테스트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 자, ML이라고 하는 건 머신러닝이에요. 인공지능과 머신 모델의 보안 취약점을 자동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도구들을 가지고 있고요. 하드웨어 수준의 Azure Confidential Computing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러한 개인 정보와 보안에 매우 강력한 엔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또 장점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포용성을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 이 인공지능은 어떠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인공지능은 최첨단 기술이야. 그러니까, 하이 테크놀로지를 위해서 달려가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Responsible AI에서는 이 포용성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o one is left out. 어떤 말이에요? 어떠한 하나의 사람이라도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 눈이 불편하다고 해서 인공지능을 못 사용하면 안 돼요. 내가 듣지 못한다고 해서 인공지능을 못 사용하면 안 돼요. 손이 불편하다고 해서 인공지능을 사용하기 어려우면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의도적으로 개입해서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다양성을 반영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언어 소수자들 있잖아요. 이런 언어 소수자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한 해석을 해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도 필요하다는 거죠. 3%를 위한 디자인을 한다면 나머지 97%를 위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시각장애가 있는 사용자를 위한 오디오 출력 기반 비전 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 중에 썰리번 플러스라고 하는 것들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우리 뭐 키오스크 이런 거 있잖아요. 키오스크를 갔을 때 나이가 뭐 많으시거나 또는 이런 키오스크를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에 있는 UI라고 하는 유저 인터페이스를 정말 직관적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면 그 누구나 쉽게 클릭해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신경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예뻐 보이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포용성을 가지는 인공지능 앱을 개발하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난독증 개선을 위해서 리딩 프로그레스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자를 천천히 읽어갈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얼마나 글을 잘 읽었는지도 인공지능이 평가를 해주고요. 또는 어떠한 지문을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내 언어로 영어라면 한국어로 또는 한국어를 중국어로 중국어를 뭐 다른 인도어로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 개발도 결국에 이런 포용성 측면에서 접근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투명성입니다. 자, 투명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해서 이런 거예요. 인공지능이 동작을 하잖아요. 어떠한 예를 들어서 내가 입력을 해줘요. 입력을 해줬는데 결과 출력을 받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요 안에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결과를 출력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만약에 오류가 발생을 하면 왜 오류가 났는지 모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공지능으로 그림을 그린다고 칩시다. 나는 분명히 손을 만세하고 있는 사람을 그려달라고 했는데 인공지능의 실제적인 결과물을 봤더니 사람이 만세하고 있는데 이렇게만 나온 거예요. 나는 전체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손가락이 옛날에 되게 많이 이런 문제가 있었죠. 손가락이 5개가 아니라 4개만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랬는지 오류를 파악할 수 없고요. 그래 인공지능한테 야, 나 이거 이상해 다시 해줘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참 어려웠었어요. 이런 걸 우리가 뭐냐면 블랙박스 AI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AI의 결정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깜깜이라는 거죠. 심지어 이제 우리가 뭐 자율주행을 할 때 얘가 갑자기 차선을 바꿔요. 그럼 왜 바꿨는지 우리는 몰라요. 네. 그냥 이 상황에서 인공지능이 바꿨으면 잘 바꿨네 이렇게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설명 가능한 AI로 우리는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또 투명성입니다. 나의 입력 데이터가 있을 때 어떠한 모델을 이용해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결과가 나왔고 그 결과는 이러한 이유에서 만들었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 인공지능의 결과물에 대한 설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도 이 Responsible AI의 투명성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Responsible AI, 책임성 있는 AI의 마지막은 바로 책임성입니다. 이 책임성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AI 시스템이 복잡하고 해석하기는 힘들지만 기술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책임성 있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사람도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내가 만든 게 어떻게 사용될 거지라는 것을 고민하고 만들어야 되고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도 이 인공지능에 이용해서 만든 결과물에 대한 책임도 사용자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얼굴 인식 도구가 원래 목적에 맞지 않게 무분별하게 사용되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AI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도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명확한 책임성 및 정책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개발자도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사용자도 책임을 가져야 돼요. 자, 제품 내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Responsible AI 원칙을 구현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제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이 AI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오픈 소스도 제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인공지능이 잘못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자, 사용자는 적합하게 써야 됩니다. 내가 그림을 그리는 건데, 인공지능에서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려야지 딥페이크를 위한 인공지능 사용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것을 사용할 때 그 안에 데이터의 편향성이 있는지도 반드시 판단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에 대한 정책적인 기준이 있다면 그것을 준수하셔야 되고, 그리고 AI에 대한 최종 판단은 누구다? 사용자가 하는 겁니다. 만든 사람의 책임도 있긴 하지만 결국 최종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가지 모두 다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6가지를 봤거든요. 공정성, 그 다음에 신뢰성과 안전성, 개인정보 및 보안, 그 다음에 포용성, 그 다음에 투명성, 책임성, 이렇게 6가지를 봤습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들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약간의 기본적인 개념이 생기시나요? 생성형 인공지능은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주는 게 모든 것을 정답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인공지능은 단지 나를 거들어서 도와줄 뿐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갈 인공지능 시대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나부터, 여러분부터 올바른 기준을 세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하는 인공지능 윤리교육 이론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